자, 오늘은 구름 물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 이제 사실 거의 구름 물리의 그러니까 구름 미세 물리 과정에 우리가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 챕터는 8.4에 해당하고 제목이 8.4.1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데 8.4라고 씁시다. 그리고 타이틀을 아이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과정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스 파티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로 뭐 호모지니어스하게 형성될 수도 있었고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형성될 수도 있었는데, 호모지니어스하게 형성된다는 건 이제 수증기가 모이거나 혹은 뭐 물방울이 얼어서 그렇게 된, 그러니까 에어로졸의 도움 없이 그렇게 형성되는 걸 말하고, 수증기가 얼음이 바로 이렇게 에어로졸의 도움 없이 모여서 얼음이 되는 것은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에어로졸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얼어서 되는 거는 영하 37.37도보다 더 낮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시러스나 그런 쪽에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 밑에 고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에서 일반적으로 저쪽에 시러스 말고 중상층운 정도쯤 그런 데서 보이는 아이스 파티클은 전부 다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형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뭐 몇 가지 과정들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뭐 컨택트 프리징, 뭐 컨덴세이셔널 프리징, 뭐 이멀전 프리징, 뭐 이런 것에 대해 배웠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드랍이 하나 있어야 되고 에어로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드랍 뭐 컨택트 프리징이라고 생각하면은 드랍하고 에어로졸이 이렇게 충해서 그 과냉각된 수적이 이렇게 점점 얼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고, 이멀전 프리징은 이제 요 물방울 안에 있는 그 에어로졸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비휘발성의 그런 에어로졸 파트가 남아 있어서 걔네들 때문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얼어나가는 한 과정을 우리가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아이스가 형성이 되려면은, 대기 중에서 아이스가 형성이 되려면은 이른바 우리가 INP라고 불렀던 아이스 뉴클레이팅 파티클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해봤습니다. 관측을 해봤는데 되게 재미나는 일을 발견했는데, 실제로 아이스 클라우드 파티클의 개수와 INP라고 부르는 에어로졸의 파티클 수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에어로졸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 중에 일부가 그 아이스 파티클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 실제로 드랍에서는 그렇습니다. 드랍에서는 CCN의 개수가 드랍의 개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의 개수가 많고 그 가운데 일부가 드랍으로 이렇게 포메이션이 되는 건데, 아이스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에어로졸의 개수보다, INP의 개수보다 아이스 파티클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현상이 자주 발견됩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굉장히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도 뭐 그냥 조금 뭐 1-20% 정도 많은 게 아니고 뭐 10배, 100배 정도까지 많아지는 일이 종종 관측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죠. 아이스 파티클이 분명히 INP로부터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근데 측정을 해보면 아이스 뉴클레이팅 파티클보다 실제로 아이스 크리스탈의 입자가 훨씬 더 많으면 무언가 아이스 크리스탈이 형성되는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INP에서만 만약에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INP보다 많아지면 안 되는데, INP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현상이 자주 관측이 되는 걸 보면 아이스 크리스탈이 형성되는 무언가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 관측을 통해서 이게 꾸준히 사실 제기되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스 파티클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 아이스 크리스탈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설들을 제기했는데, 그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메커니즘입니다. 멀티플라이가 이렇게 뭐 몇 배가 되다 뭐 이런 뜻이죠. 곱하다, 몇 배가 되다 뭐 이런 데니까 아이스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아이스가 그냥 단순히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스가 이렇게 몇 배가 되는 뭐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이거를 최초로 제기했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헬렛 앤 모섭 1974년일 거고요.
예,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예. 자,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은 이게 지금 어떤 과정 중에서 일어나냐면은 라이밍 과정 중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파티클하고 드랍하고 이렇게 충돌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스가 더 큰 아이스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데 그 충돌할 때 이제 아이스가 있고 드랍이 있겠죠. 그런데 드랍의 레디어스가 한 12.5 마이크론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드랍이 좀 충분히 커야 돼요. 그리고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 온도가 일어나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마이너스 8도씨에서 마이너스 3도씨 정도쯤 되는. 그래서 이게 맥시멈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한 마이너스 5도씨 정도쯤 될 때 최대가 일어나는데 요 좁은 범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쯤 되냐면은 평균적으로 250회 충돌하면 한 개 정도쯤 250번 충돌하면은 한 개쯤 뭐가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용어가 그 용어를 빼먹었네요. 용어가 뭐냐면은 아이스 스플린터라고 부릅니다. 스플린터가 이렇게 되게 뭐 작은 조각 뭐 이런 걸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라이밍 과정 중에서 아이스하고 물방울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라이밍 과정, 더 큰 아이스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에 아이스 스플린터, 조그마한 아이스 조각이 이렇게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한 250번 중에 한 번 정도. 정확히 말하면은 이 드랍 250개.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드랍 250개가 있으면 그중 한 개 정도가 아이스 스플린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아이스가 입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 라는 가설을 제기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자, 우선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50번 중에 혹은 드랍 250개 중에 하나꼴로 등장하는데 뭐 이게 그렇게 이렇게 아이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렇게 그렇게 많을 것인가? 라고 우선 생각을 해보면은 드랍의 수농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은 드랍의 수농도는 대충 오더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개 세제곱 센티미터당 100개 정도쯤 됩니다. 대충 뭐 당연히 100개보다 적을 수도 있고 100개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한 세제곱 센티미터당 100개 정도쯤 됩니다. 이게 드랍이고요. 이게 같은 걸로 아이스는 대충 수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뭐 0.01에서 0.1 사이라고 하는데 뭐 0.1 정도쯤 보면 대충 비슷합니다. 0.1개인데 per 리터입니다. 리터당이요. 리터는 1000세제곱 센티미터죠. 그 우유 1리터 그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드랍 250개 중에 한 개 정도 비율로 이렇게 아이스가 형성이 되는데 드랍은 근데 실제로 세제곱 센티미터당 100개 정도쯤 있어. 그러면은 얘를 리터로 환산하면은 빵빵에 하나, 둘, 세 개가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나누기 250을 해도 어느 정도쯤이냐면은 한 400 정도 되죠. 400개 per 리터 정도쯤 됩니다. 250을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스 파티클은 리터당 뭐 사실 한 개 정도쯤 됩니다. 리터당 한 개 정도쯤 되는데 책이 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작게 잡은 것 같은데 아이스 파티클이 대충 리터당 한 개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드랍이 실제로 250개 중에서 한 개라고 생각을 해도 기존에 있던 아이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스 멀티플리케이션에 그러니까 아이스 숫자가 이렇게 오더가 달라지는 정도쯤으로 이렇게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 연구는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은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챔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낸 겁니다. 아이스하고 드랍하고 실제로 이렇게 충돌했더니 이렇게 된다더라 라고 이렇게 실험실 결과인데 그런 실험실 결과가 이게 뭐 이렇게 확실한 거야? 뭐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있는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아이스 숫자의 아이스 숫자 개수가 이렇게 판이하게 오더가 달라질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스 멀티플리케이션의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고요. 이 시간에 살펴볼 거는 왜 이런 이렇게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죠. 왜 하필이면 드랍은 저렇게 충분히 커야 되고 왜 이렇게 뭐 템퍼러처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좁은 범위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건데 뭐 생각을 해보면 아이스를 육각형으로 그려볼까요? 아이스랑 드랍이랑 이렇게 충돌을 한다고 칩시다. 충돌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지금 현재 관행각 수적입니다. 왜냐면 이거 아이스도 안 녹고 얘도 이제 관행각 수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얘가 이제 붙으면 얼겠죠. 드랍이 얼어서 이게 이제 더 큰 이제 얼음 좀 비정형이 되겠죠. 얼음을 형성을 하는데, 자 이렇게 얼음이 얘가 이제 그래서 얼음으로 변해야 되는데, 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얘가 얼음이 될 때 어디서부터 얼 것 같냐면은 바깥쪽부터 얼겠죠. 그죠? 요 바깥쪽부터 이렇게 얼기 시작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얼음이 확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물방울은 물은 특이하게도 다른 물체와 다르게 물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죠. 그죠? 다른 물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들도 거의 물만 고체가 됐을 때 부피가 커지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얼면은 부피가 조금 팽창을 해요. 그러겠죠? 근데 안쪽에 그리고 대신 딱딱해지죠. 겉에가 이렇게 조금 뭐 부피가 좀 팽창한 대신 아마 딱딱해질 겁니다. 근데 안에도 얼면 안에가 부피가 점점 커져야 되죠. 그런데 바깥쪽이 이렇게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가 부피가 커졌는데 밖이 딱딱해. 그러면 이게 짱 하고 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게 지금 요 헤일레드 모습에 나오는 그놈의 아이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중요한 그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얘를 이렇게 충돌했을 때 얼음이 이렇게 바깥쪽부터 이렇게 얼기 시작하는데 안쪽이 얼면서 팽창을 해야 되는데 바깥쪽이 이렇게 딱딱한 얼음 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얘가 이렇게 조각 깨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충 그래서 그게 드랍 250개 중에 1개꼴로 발생을 한다더라 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래서 왜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일어나냐면 실제로 온도가 따뜻하면 얼음이 빨리 얼지 않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러겠죠.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얼음이 잘 얼 거 아니야. 빨리 얼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요 물방울이 요 얼음을 이렇게 코팅해 버립니다. 얇게. 그러니까 요런 이렇게 물방울만 이렇게 짠하고 어는 요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물방울이 잽싸게 얘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따뜻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얼음이 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플린터가 잘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또 너무 차가우면 너무 차가운 대로 얘가 너무 빨리 얼어붙어 버려요. 얘가 너무 빨리 얼어붙으니까 뭐 팽창하고 뭐 그러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쫙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각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따뜻하지도 않은 요 정도 범위에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드랍이 너무 작으면은 당연히 그냥 짠 하고 얼 테니까 그런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드랍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요런 이렇게 얼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안쪽으로 스며들면서 얼다 본데, 그래서 부피가 팽창해야 되는데 바깥쪽이 딱딱하니까 이렇게 깨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런 처음에 요 논문에서는 이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런 실험적인 현상만 리포트가 됐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이게 계속 사람들이 사실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1985년 요 모습입니다. 그 논문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요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라고 이제 메커니즘을 제안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우리가 하나 남겨놓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웜레인에서의 마이크로피직스와 아이스에서의 마이크로피직스 배운 것을 요거 하나 남겨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걸 배움으로써 우리가 책에 나오는 중요한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셈입니다.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교과서 247쪽에 그림 8.19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책을 잘 요약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을 잘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그 챕터 7하고 8 넘어갈 때 보면은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 그림의 컬러판이 조금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 8.19에 보이시나요? 이 그림으로 더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CCN 혹은 IMP, 그러니까 에어로졸들이죠. 에어로졸 중에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녀석들, 물방울 혹은 얼음으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 녀석들 우리가 CCN 혹은 IMP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걔네들이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액티베이션이 돼서 컨덴세이션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컬리전 코알레센스 충돌 병합에 의해서 더 물방울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일부는 걔네들이 이제 무거워져서 비로 떨어지기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는 또 이제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0도씨 이하의 고도로 올라가면은 모두가 다 얼음이 어는 것은 얼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얼음으로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얼음으로 될 수 있었고, 그러면은 0도씨 위로 올라가면은 0도씨 고도 위로 올라가면, 즉 영하의 고도로 올라가면은 일부는 물방울, 일부는 얼음이 되어 있는 믹스드 페이즈 클라우드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뭐 얼음은 일반적으로 과포화도가 더 높게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 배경의 그 습기에 대해서 얼음 입자에 대해서는 과포화도가 높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은 보다 더 빨리 얘가 컨덴세이션, 데포지션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워터는 상대적으로 뭐 얘도 성장할 수도 있고 뭐 얘는 좀 증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이렇게 발달하는 디벨로핑하는 클라우드에서 보면은 대체로 이게 거의 워터에 대해서 딱 포화도에 맞춰져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근데 아이스에 대해서는 슈퍼 세츄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스가 데포지션에 의해서 활발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고도가 거의 책에는 영하 38도 나왔는데 뭐 영하 37도, 영하 38도 그 사이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물방울들이 전부 다 얼음으로 변하는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 일어나고, 걔네들도 계속 더 데포지션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입자들이 커져서 낙하 속도가 구름의 상승 속도를 이겨낼 수 있는 녀석들이 이제 그만큼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뭐 밑으로 떨어지던 뭐 사실 그렇지 않던 간에 뭐 이렇게 얼음 입자들이 형성되면 걔네들끼리는 데포지션 이외에도 어그리게이션, 지네들끼리 붙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얼음과 물방울이 서로 붙어서 라이밍 과정 중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중간에 이런 우리가 오늘 배웠던 라이밍 과정 중에서 아이스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서 얼음 입자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다 배운 과정입니다. 이게 다 배운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녹아서 멜팅에 의해서 지표면에 빗방울로 이제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에서 우리가 비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클라우드 안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피직스를 전부 다 이렇게 좀 요약적으로 해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제가 그림을 빼먹었는데 뭐 이렇게 뭐 브레이크업 프로세스 있고 그렇습니다. 물방울 이렇게 왜 쪼개질 수 있었죠? 물방울끼리 서로 충돌하다가 뭐 충돌해서 잘 병합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이렇게 되튕겨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물방울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쪼개지는 메커니즘도 뭐 이렇게 3개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여기 이렇게 큰 물방울 있고 작은 물방울이 여기 부딪히는지, 여기 부딪히는지, 여기 센터에 부딪히는지 이런 위치에 따라서 뭐 남아 있을 수 있다. 뭐 어떤 성질이 남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없어져서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럼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클라우드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의 이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마이크로피직스는 거의 이 정도까지가 끝나고요. 이제 책에서 챕터 9로 넘어갈 겁니다. 자, 챕터 9는 프리시피테이션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관측하는 이제 강수입니다. 요
프리시피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강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강수라고 번역을 해서 얘는 비와 눈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이야기할 때는 강우,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건 강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우는 그리고 영어로 rainfall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설은 snowfall이라고 이야기해서 두 개 합쳐서 강수 영어 precipitation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precipitation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물방울이 지들끼리 충돌해서 더 커져서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떨어지는 과정이 있든지 아니면은 더 위로 성장해서 얼음으로 변한 다음에 그 얼음이 이제 어떤 아이스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을 거쳐서 그게 뭐 데포지션에 의한 성장일 수도 있고 어그리게이션에 의한 성장일 수도 있고 라이밍에 의한 성장일 수도 있고 그게 성장을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게 곧 프리시피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피직스 과정 중에서는 특별히 뭐 할 말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요 프리시피테이션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있습니다. 지표면 부근에서 요 레인드랍의 사이즈를 크기 분포를 쟀습니다.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쟀습니다. 지표 부근에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물방울이 이렇게 크기 구획을 나눠놓고 작은 녀석은 몇 개 있고 뭐 큰 녀석은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를 카운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크기 분포,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겠다를 재봤는데 그게 여기 지금 책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 결과 그림이 253쪽 그림 9-1에 있습니다. 페이지 253쪽 피규어 9.1에 있는 그 그림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논문입니다. 마샬 앤 팔머, 무려 1948년, 70년도 더 된 논문이네요, 그죠? 이런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보니 이쪽이 이제 사이즈고 이쪽이 넘버입니다. 이쪽이 넘버인데 이쪽을 로그 스케일로 그렸습니다. 이쪽은 그냥 플레인 스케일로 그리고 그랬더니 분포가 대충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그걸 제시한 게 이겁니다. 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이쪽을 로그 스케일, 요거를 플레인 스케일로 그렸더니 이렇게 직선이 주로 된다더라.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ln, n이 r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양변에 익스포넨셜을 취하면은 n이 마이너스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r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요거 n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여기 비례상수 붙어서 정확하게 씁시다. ln n이 마이너스 r에 비례하니까 대충 ln n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뭐 저기 y절편이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ln n으로 사실 그랬지만 조금 다시 쓰면은 얘가 대충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br 꼴로 쓸 수 있다더라 입니다. y절편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음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b 쓰면 b는 양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더라 라고 하면 그래서 양변의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n을 우리가 대충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냐면은 exponential a-br로 쓸 수 있으면 얘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n0 곱하기 exponential br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더라 라고 제시한 게 마샬 팔머 논문의 결론입니다. 지표구 부분에서 빗방울의 크기 분포를 재면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샬 팔머 분포가 일단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되게 쉬워요. 빗방울의 크기 분포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얘의 y절편을 당연히 이렇게 되게 작은 건 없을 테니까 이렇게 y절편을 이렇게 해봤는데 y절편 이렇게 그 외삽에 의해서 그려봤는데 얘가 상수인 것 같아. 어떤 경우를 재봐도 분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가 상수인 것 같아. 어떤 경우에 상관없든지 간에 라는 게 조금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이 상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y절편이 상수니까 exponential a에 해당하는 요 n-이 상수인 것 같아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걔가 어느 정도쯤 되냐면은 책에 나왔는데 어디 갔죠? 책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디 갔지? 253쪽 그 그림 밑에 하단에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냐면은 0.08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의 마이너스 4승 요렇게 나온다더라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왜 센티미터의 마이너스 3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당 개수가 아니고 왜 세제곱 마이너스 4승이 나와야 되냐면은 실제로 개수는 요 n이 실제로 개수가 아니라 n의 r 쓰면은 요게 실제로 레이디어스에 해당하는 개수가 n의 r이 아니라 실제 개수는 n의 r dr이 개수죠.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r부터 r 플러스 반지름이 r부터 r 플러스 dr에 있는 물방울의 개수가 nrdr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nrdr이 실제로 넘버 퍼 세제곱 센티미터 뭐 이게 세제곱이든 뭐 미터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길이의 세제곱 부피 단위 부피당 개수는 이렇게 nrdr로 보통 주어지고요. 근데 얘가 길이의 단위잖아. 얘가 길이니까 얘는 퍼 세제곱 그러니까 길이의 마이너스 4승이 되어야 얘가 길이 단위고 얘 곱해가지고 요 최종적인 우리가 단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nr의 단위는 길이의 마이너스 4승이어야 됩니다. 그죠? 뭐 조금 우리가 뭐 그래서 센티미터의 마이너스 4승 이건 좀 잘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방울의 그 크기 구간을 1mm로 나누었을 때 1mm로 나누면은 단위 부피가 1세제곱미터당 개수가 0.8개 정도쯤 그 정도 되는 숫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혹은 뭐 그냥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CGS 단위계에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물방울 분포를 어떤 걸 갖다 놔도 요 옛날시 상수인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마샬 팔머 논문의 중요한 결론이고요. 근데 실제로 상수일까요? 재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70년 전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 최근에 이제 뭐 이걸 지표 부근에서 관측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디스트로미터 뭐 이런 걸 혹은 레이더 뭐 이런 걸로 이제 크기 분포를 우리가 추산해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관측해 보면 상수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경우가 되게 제시된 상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런 나이스한 분포를 얻으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평균해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개별 레인 이벤트를 가지고 실제로 크기 분포를 재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오지 않고요.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가지고 평균하면은 이렇게 된다더라라고 실제로 논문에 써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아주 많은 사례에 대해서 평균한 혹은 아이디얼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샬 팔머 논문에서 하나 중요한 결론이 뭐였었냐면은 요 B가 레인 레이트의 함수인 것 같아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얘를 책에는 이제 대문자 감마라고 썼는데 저 감마가 어떻게 되냐면 82 곱하기 레인 레이트의 마이너스 0.21승 R은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우리가 재는 레인 레이트고 단위는 밀리미터 퍼 아워로 쟀을 때 요 감마가 레인 레이트의 함수야. 요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강수율이 작은 것이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게 강수율이 상대적으로 큰 거야. 그래서 책에 보면은 요게 1mm per hour, 뭐 요게 5mm per hour, 요게 25mm per hour라고 쓸 수 있는 게 요 기울기가 강수율의 함수야 라고 제시한 게 요 마샬 팔머 논문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재면 그렇게 뭘 딱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고요. 근데 이렇게 근거 뭐 아주 그렇다고 아주 어긋나지도 않고 그래서 얘를 보통 어디다 쓰냐면 이제 뭐 다른 우리가 요 지표면에서 재는 빗방울의 크기 분포가 좀 이렇게 중요한 그걸 써서 이렇게 다른 걸 유도해낼 때 우리가 레이더를 배울 때 요 공식을 또 좀 갖다 쓰게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지표 부근에서 크기 분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크기 분포를 사용해야 될 때 요런
요 마샬 앤 팔머 분포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플하게 쓸 경우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는데 요 시간에서 조금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봐서 알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자의 크기 분포입니다. 구름 미세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자의 크기 분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크기의 함수입니다. 컨덴세이션, 뭐 컬리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네들이 얼마냐 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큰 녀석들이 얼마 있고 작은 녀석들이 얼마 있고 각각의 크기별로 몇 개가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을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다 계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 분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크기 분포를 만약에 우리가 안다 치면 NR을 알아. 여기서 이제 마샬 팔머 분포는 그 NR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우리가 만약에 NR을 안다 칩시다. 그게 마샬 팔머 분포든 아니든 NR을 우리가 안다 치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입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에서 내는 강수량을 예를 들어 봅시다. 지표의 강수량은 뭐 이런 그리드 박스에 입자가 뭐 몇 개 있다 칩시다. 입자가 몇 개 있는데 요게 분포를 알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표라고 칩시다. 요게 서페이스예요. 그래서 서페이스에서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생각하면 단위 시간 동안 뭐 떨어지겠죠, 그죠? 뭐 이만큼 떨어질 겁니다. 요만큼이 지표를 향해서 떨어진다 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뭐 대충 물방울마다 사실 낙하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요 안에 있는 물방울의 양이 곧 지표 강수량이 되겠죠. 이게 당연히 물방울마다 낙하속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지멋대로겠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요만큼이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요만큼 낙하해 라고 한다면 요만큼 안에 있는 뭐 물방울의 질량을 재면은 우리가 결국 그게 지표 강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개수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개개인 물방울의 이게 개수가 될 것이고 걔네들이 실제로 떨어지죠.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단위 시간 동안 떨어진 거리는 생각해보면 VT 낙하속도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델타 T 동안 떨어진 요 길이는 요만큼이 되겠지. 그러니까 단위 면적은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나눠줄 거니까 상관이 없고 요 단위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 면적 곱하기 요 길이가 되겠죠. 단위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VT가 될 겁니다. 그게 여기가 지금 부피에 해당하겠죠. 그죠? 요 부피에 해당하는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요 안에 있는 물방울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재는 거는 그 물방울의 질량을 재야 되겠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플럭스의 개념입니다.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그 양입니다. 플럭스고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물방울 질량을 재야 되니까 3분의 4 파이R 세제곱 곱하면 부피고 여기다가 물의 밀도 곱하면은 요게 지금 그래서 요 단위 시간 델타 T 동안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총 질량이 되겠죠. 그거를 적분하면 될 겁니다.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적분하면 요게 지표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질량이 될 것이죠. 단위 면적, 단위 시간을 통과하는 물방울의 질량이 될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재면은 즉 강수량이 되겠죠. 근데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데 요거 처음 배울 때 조금 헷갈리는데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그 물방울의 질량이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뭐 좀 해볼까요? 정확하게 해볼까? 처음부터 해보면은 얘랑 NR, DR이 합쳐져서 파트 퍼 뭐 부피니까 그냥 뭐 CGS를 쓸까요? 미터 세제곱, MKS를 씁시다. 미터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미터 세제곱이 될 것이고 밀도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 곱해져서 얘가 물방울의 질량 킬로그램이 될 것이고 얘랑 곱하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물방울의 총 질량인데 단위 부피당 물방울의 질량이 될 것이죠. 걔가 미터 퍼 세크로 떨어지니까 곱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되겠죠. 단위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물방울의 총량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강수량이란 말인가? 우리가 강수량을 아는 건 밀리미터 퍼 아워인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얘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강수량을 부피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물방울의 밀도로 나눠지면은 물방울의 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물방울의 부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질량을 밀도로 나누게 되니까. 그러면은 물방울의 부피니까 얘는 지금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니까 미터 세제곱 퍼 미터 제곱 세컨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면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럼 미터 퍼 세크, 요 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해 줍니다. 곱하기 1000 해주면은 요게 밀리미터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요 초를 아워로 환산해 줍니다. 곱하기 3600초. 3600초 하면은 1시간이니까 요 계산을 하고 나면 단위가 밀리미터 퍼 아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얘를 물의 밀도로 나누어주고, 물의 밀도가 1000이죠, 대충. 1000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곱해주면 우리가 밀리미터 퍼 아워 단위의 강수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물방울의 밀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거는 크기에 대해서 접근할 거니까 얘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아닌 거고, NR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단위 크기별로 저 숫자가 몇 개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각각의 크기별로 낙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단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운 바 있습니다. 아주 작은 클라우드랍의 경우에는 제곱에 비례하다가 마지막에는 0.5승,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상수라고 치면 아래 0.5승에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이게 좀 평평해지는 효과를 우리가 고려하면은 거의 상수로 수렴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T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걔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강수율을 이렇게 잴 수 있고, 걔를 적절히 단위 변환을 거치면 우리가 강수량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적당히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리고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는 건 결국 얘니까 얘를 우리가 관측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름 미세물리에서 되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 크기 분포에 대한 정보. 이거를 다들 측정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좀 아까 마샬 팔머 분포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샬 팔머 분포는 요게 지금 아까 했지만 요게 지금 요게 강수율이었습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적당히 단위 변환이죠. 사실 생각하면은 로 W 나눠주고, 그러니까 로 W 사실 약분이겠지만 로 W 나눠주고 적당히 숫자 곱해주고 하면 요게 바로 강수율 밀리미터 퍼 아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샬 팔머 분포는 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죠? NR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근데 그 결과가 강수율이죠. 요 안에도 근데 보면 강수율이 있잖아. 그죠? 좀 아까 마샬 팔머 분포에 썼었죠. 요게 지금 NR이 N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감마 R이 되는데, 요거 상수고, 그 다음에 얘가 강수율에 대한 함수야. 그럼 여기도 강수율이 있잖아. 강수율이 있고 강수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를 잘 해주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은 마샬 팔머 분포가 나오도록 하는 요 VT가 얼마인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샬 팔머 분포가 맞다면 물방울의 낙하 속도는 어떻게 되어야 돼? 라는 것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n 대신에 n exponential 마이너스 감마 r인데, 요 감마가 c 곱하기 r의 마이너스 0.21승이 됩니다. 걔를 여기다 집어넣고 신나게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대신 VT가 알파 곱하기 r의 베타승이라고 할 때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열심히 계산해 보면은 요 마샬 팔머 분포를 가정했을 때 마샬 팔머 분포가 맞다면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온 베타랑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베타랑 대충 값이 비슷해야 되겠죠. 전혀 이상한 값이 나오면은 뭔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베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베타랑 어느 정도 비슷한가에 대한 비교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숙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얘를 넣고 신나게 계산을 했을 때
VT를 알파 곱하기 R의 베타 승이라고 했을 때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여야 요 마샬 팔머 분포로 딱 떨어지겠는가 대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의 9.1하고 9.2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이제 브레이크업 과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브레이크업 과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살짝 건너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는 지금 강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강우에 대한 이야기, 빗방울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물방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관측을 다시 물방울에 눈송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비슷한 이런 뭐 관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지표면에서 이렇게 뭐 관측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관측을 뭐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크기 분포를 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송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지표면에서 관측한 결과, 옛날에 관측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책에 보면은 그래서 255쪽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얘는 조금 덜 재밌습니다. 덜 재밌어요. 왜 덜 재밌냐면은 뭐 크기 분포를 쟀더니 뭐 익스포넨셜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 뭐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절편을 쟀더니 근데 걔는 상수가 아닙니다. 옛날에 나온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썩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뭐 계산해서 그리고 그게 그리고 해보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많이 달라진다더라 라는 리포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송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크기 분포가 지표면에서 이렇게 재면은 대신 그건 우리가 압니다. 뭐 대충 해봤더니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는 것 같아. 이 정도쯤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썩 눈송이에 대해서는 썩 많이 쓰이지 않고 대신 근데 빗방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제법 많이 쓰여서 우리가 뒤에 배울 레이더 뭐 어떤 식을 유도할 때도 마샬 앤 팔머 분포를 가정해서 무언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물방울에 대해서는 요 개념을 좀 이해해두고 기본적으로 근데 더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크기 분포를 아는 게 크기 분포를 알아두면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구나. 실제로 크기 분포를 알았더니 강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다른 수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 분포를 알면은 뭐 컨덴세이션 레이트도 계산할 수 있고 커리전 레이트도 계산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 분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마이크로 피직스 과정을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9.1하고 9.2를 마무리 짓고 9.3은 이제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챕터 9.3에 있는 그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상세하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